경기도 파주와 인천 강화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 농가가 모두 5곳으로 늘어난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중국을 강타했던 바이러스와 유전형이 같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그 동생을 상대로 직접 사업 설명회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펀드 투자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2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노약자와 중환자들이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뉴욕에서 9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핵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진보 농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장관 임명 지지에 반대하며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지영 작가는 돈과 권력을 주면 한국당에 갈 수도 있겠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위험을 알렸지만 적극적으로 대피시키지는 않았다는 건데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며칠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인천 강화에서도 조금 전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농가 5곳에서 돼지 열병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병이 어디서 온 건지 또 바이러스를 옮긴 게 대체 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유전자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SBS 취재 결과 중국형과 같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중국을 휩쓸었던 것과 같은 유전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국내 발병 핵심 유전자가 제2형, 즉 중국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바이러스의 모든 부분을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 더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P54, P72 등의 핵심 유전자는 중국형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형은 2018년 중국에서 새롭게 확인된 유형인데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등에서 발견된 것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몽골, 베트남, 필리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시 모두 중국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도 중국형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형으로 확인된 만큼 감염 경로는 아시아로 좁혀집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들여온 오염된 돼지 가공품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항공, 항만을 통해 반입된 축산물 318건 중 17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매개체가 멧돼지, 진드기 등의 동물이라면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유입됐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전역의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했다는 징후가 있다며 평안북도는 돼지 전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데 이어 어제 한강 남쪽인 김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고 이제는 인천 강화까지 그 병이 퍼진 상황입니다.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전국에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밤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 확진된 경기 김포와 파주의 농장에서는
하루 종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번째 발병지인 파주농장 반경 3km 이내엔 양돈동가 17곳이 밀집해 3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살처분 대상입니다. 당연히 어수선하게 동네에서 그런데 그러면 어수선하지 않아서 김포 지역 발병으로 한강 방어선이 뚫린 후 바이러스 남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오늘은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 한 곳에서도 5번째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돼지 농가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 인천, 강원 전체로 중점 관리 지역을 넓혔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병 농장 두 곳은 어미돼지가 집단 유산을 한 게 공통된 특징인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중국에서 나타난 대표적 증상입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바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귀나 신체에 맞닿은 부위에 적자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병 농가는 사료와 분변 차량의 이동 경로가 일부 겹치긴 하지만 지형적으로 공통점이 부족한 데다 전파 방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된 감염 사례를 거치면서 이미 바이러스가 상당히 전파됐고 잠복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공격적 방역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돼지는 절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러자 돼지고기 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매가가 크게 올랐고 그 여파로 동네 정육점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발병 소식에 돼지고기 경매가는 오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전국 도매시장 12곳이 개장해 10곳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많게는 어제보다 20% 가까이 올랐는데 당장 하루 이틀 뒤 고기를 납품받아야 하는 소매상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일주일 만에 다시 가본 한 동네 정육점은 이미 발병 이후 오른 도매 가격이 반영되면서 100g당 2,400원이었던 삼겹살 가격이 2,900원으로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경매가가 다시 들썩이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보니까 지금 얼마가 올라갔고 지금 얼마다 그러면 야, 이 고기 못 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돌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실제로 지난 17일 첫 발병 이후 계속 올랐던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이동 중지가 해제되고 경매가 재개되면서 한때 안정세를 되찾았다가 어제 다시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삼겹살 식당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햇말 가격 올리자니 손님도 안 찾으고 가고 많이는 올리지는 못하고 한 400~500원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서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분 이상 재고를 비축한 대형마트의 경우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지가 장기화되고 도매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번 주 후반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걸 두고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이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조국 장관 가족들을 모욕 줬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오늘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 2개를 들고 나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 9시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압수수색 도중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조 장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여권 일각의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자세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패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장면 논란과 관련해선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으며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기술자를 불렀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측은 그동안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라서 자신들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자, 코링크 P라고 하는 펀드 운용사의 한 사모펀드, 그러니까 블루펀드에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를 했던 날, 자, 그 운용회사의 또 다른 펀드가 투자를 했던 업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와 정 씨의 동생에게 직접 사업 설명회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31일 2차 전지 개발업체 IFM의 대표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코링크피 사무실에서 열린 이 설명회의 상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처남 정모 씨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IFM 관계자는 당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투자자들이 온다며 IFM 대표에게 사업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SBS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날 정경심 씨와 동생 등은 코링크피의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코링크피는 한 달 뒤 블루펀드와 코링크 자금 등을 섞어 23억 원을 웰스 CNT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 날 웰스 CNT가 곧바로 IFM에 13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웰스 CNT에서 IFM으로 건너간 13억 원이 조 장관 가족의 블루펀드에서 나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개별 투자가 제한돼 있는데 펀드 투자 형식을 가장해 사실상 개별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웰스 CNT 대표와 조 장관 오촌 조카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IFM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웰스 CNT가 IFM에 투자했던 13억이 석 달 만에 그대로 다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쫓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대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 수사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또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 앞서 지금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인데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건 수사가 진전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거지 경우엔 영장 발부가 엄격한 편인데요.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건 정경심 교수, 나아가 조 장관 관련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의 이야기에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장관은 연일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검찰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조 장관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 마련 때 반영하겠다며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메일 내용만 보면 특별한 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목되는 건 메일을 보낸 시점입니다. 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인 오늘 검찰 개혁을 위한 의견을 받겠다며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건 분위기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제 오전 SNS에 올린 글도 공개가 됐는데요. 정 교수는 언론의 명백한 오보를 검찰이 바로잡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제의 차원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가 됐는데요. 검찰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의 탈당계를 낸 걸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국면에서 정의당이 진보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불만 때문인 걸로 알려졌는데 소설가 공지영 씨는 SNS를 통해서 진중권 교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정의당의 고민을 짚어봤습니다. 창당 이듬해인 지난 2013년부터 정의당 당원이던 진중권 교수의 탈당계 제출 소식에 정의당은 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진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탈당계를 냈고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조국 장관 문제에서 당이 진보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파문은 당 바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데스노트가 눈치노트가 됐다며 정의당을 비판해온 보수 야당들은 진 교수가 진정한 진보라고 축해 올렸고 반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소설가 공지영 씨는 원색적인 인신공격으로 진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진 교수를 설득해 당적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조국 국면에서 탈당보다 입당하는 사람이 2.8배 많다며 논란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를 제안하며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이 복잡하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 장관 문제 대응을 두고 불평등의 대물림을 반대하고 정의를 내건 강령과 당원에 반한다는 의견과 검찰개혁이 먼저고 보수 진영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내부 충돌 중입니다. 정의당 관계자가 오늘 가장 힘줘서 한 말은 조국 장관 한 건만으로 비난하는 건 의도적 공세이고 지난 활동과 정책 전부를 봐달라였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 협상이 성과를 내서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정윤 기자가 이 내용 전해왔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다며 북미 대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Could happen soon. Could happen soon. It could happen soon. 이어 뉴욕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9번째 정상회담. 두 정상은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평가한 뒤 실무 협상에 성과 있는 진전, 즉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를 대해주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동맹 이슈로 넘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구매 얘기를 꺼내며 특유의 사업가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We'll be talking about the purchas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s of military equipment.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우리 국방예산 확충과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무기 구매 계획을 함께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셰일가스를 수입하고 또 자율주행차 합작 투자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반길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배경을 김도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뉴욕에서 한미 정상이 만난 시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에 서명했습니다. 투자금은 2조 4천억 원, 현대차의 해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Our goal is produce very safe autonomous vehicle and a very efficient vehicle to our passengers.
비슷한 시각 한국가스공사는 18년 동안 11조 5천억 원어치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 수입 계약 이후 7년 만이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대규모 계약입니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셰일가스 수출을 통한 에너지 패권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주는 선물 보따리인 셈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게임 체인저로 참여하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라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우리 정부로선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are making a lot of progress. We are working on tremendous trade deals. As you know, we've completed a trade deal that's working out very well for both countries.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핵 협상, 한일 무역 갈등, 방위비 협상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 약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일어난 요양병원 화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병원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준호 기자가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다리 차에 올라탄 소방대원이 연기를 빼기 위해 창문을 부수는 사이 환자들이 줄줄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132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과 동시에 연기를 빼내기 위해 4층 창문을 깨면서 바닥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가 가득합니다. 이 불로 산소 집중치료실에 있던 90살 여성과 86살 남성 등 환자 2명이 숨졌습니다. 전기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받다 갑자기 불이 나면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피 도중 연기까지 마시면서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또 중상자 8명을 포함해 4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산소가 끊긴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아마 중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나. 정전 속 어둠과 불길, 연기 속에서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꽉 차가지고 걷는 것도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바로 우리 병실 옆에서 그랬다고요. 소화전을 이용한 병원 직원들의 초기 진화에 이어 소방당국이 차량 54대와 154명을 투입하면서 5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정전에 대비해 보일러실에 있던 산소통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불이 난 병원에 있던 환자 대부분은 몸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면서 산소 공급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가 연기가 빠르게 병원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는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은 보일러실을 모두 태웠지만 근처 병실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일러실에 있던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성 연기였습니다. 진압이 충분히 이제 될 그건데 그게 아마 옆에 있는 스펀지 비슷한 그것 때문에 방음제를 역할하는 그 재질이 거기에 옮겨 붙어가 그래 되지 않았을까. 보일러실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연기가 손쓸 틈 없이 병실로 퍼졌습니다. 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데 전기까지 끊겨 병원은 어두컴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집중치료실은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중증 환자가 입원한 곳으로 발화 지점으로부터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운데 있어 창문도 없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핸드폰 불 없었으면 앞도 안 보여요. 여기 요만큼도 안 보여.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지 중환자실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울러 단전으로 산소 공급까지 끊겨 스스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또 연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병원 직원은 물론 주변 상가에 있던 사람들까지 함께 나섰습니다. 긴박했던 탈출 상황은 재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던 오전 9시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환자들이 창문으로 팔을 뻗어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꼼꼼해서 불 다 나가고 불이라고 막 소리 질러서 나오니까 벌써 연기가 확 들어와서 그냥 같이 쓱 끌고 그냥 걸어 나왔지 뭐 손잡고. 환자들이 신던 실내화와 음료수, 쓰레기통, 각종 의료기기까지 바닥에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빠르게 퍼지는 연기에 130여 명의 환자가 머물던 병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여기는 화재가 난 요양병원의 지상 주차장입니다. 이곳의 반대쪽 출입구에는 계단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고 이곳은 이렇게 지상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출입구였는데요.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환자들은 이렇게 침대를 타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자가 거동이 어려운 고령이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물론 주변 상가 입주자들까지 달려와 환자들을 대피시키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구조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두들기면서 연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걸어서 가서 휠체어 끌고 내려오고 침대 끌고 내려오고 남직원들은 이제 차에다가 이제 어르신들 실어가지고 내려오고. 필사의 노력에도 대피하던 노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체 환자 3분의 1인 4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자, 어르신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뉴스는 저희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규정도 더 엄격해졌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여전한 문제점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불이 난 요양병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 먹통이었습니다. 왜 작동 안 했나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에 정전에 아수라장인 상황. 안내 방송도 없이 뒤늦은 비상경보만 울렸다고 합니다. 소방벨도 안 울린 건가요? 소방벨은 나중에 울렸어요. 신고 11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수십 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뒤였습니다.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참사도 신고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이 대다수라 긴급 상황엔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모든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시설 보완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구조할지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밀양 참사 직후 정부가 실적에 맞게 고치겠다고 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은 1년이 넘은 지금도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환자 특성에 맞는 반복적인 대피 훈련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요양병원을 사용하고 있는 층 혹은 또 그 구간 내에서의 안전한 대피 경로의 확보라든지 대피 가능한 환자와 대피 가능하지 않은 환자를 과연 어떤 식으로 비상시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전한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준비. 또 이렇게 상가 건물 안에 요양병원이 있는 경우 방화문 등의 시설로 방화 구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를 목격하고 몽타주 작성을 도왔던 버스 안내원과 연락이 닿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확인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 6명을 투입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 씨를 상대로 4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여성 1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냈던 프로파일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오늘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자백 유도와 함께 증거물 DNA 분석, 당시 사건 목격자 찾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 7차 사건 당시 수원행 버스의 기사와 안내원이 버스에 탔던 용의자가 농길을 걸어온 듯 신발과 바지가 모두 젖어 있었다며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몽타주 작성을 도왔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는 숨졌지만 안내원 엄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엄 씨의 협조를 받아 이 씨가 당시 몽타주 속 남성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거 수사 기록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목격자의 존재도 확인해 접촉에 나섰습니다.
1990년 여중생이 살해된 9차 사건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여중생과 양복 차림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수사 내용을 찾은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 씨가 거주했던 진안리에서 발생한 1988년 6차 사건 당시에도 목격자가 있었다고 말해 목격자들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렇게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당시에 퍼졌던 괴담들도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연출한 것처럼 범인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렸다, 비가 오는 날이 위험하다 같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실제 사건과 비교해보고 이런 괴담이 급속히 퍼졌던 배경까지 짚어봅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죽은 두 여자 말이야. 뭐 공통점 같은 거 없나?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그래?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영화 속 이 대사들 사실이 아닙니다. 10번 사건 중에 빨간 옷 입은 여성이 희생된 건 4차 사건 단 한 번, 범행 당시 비가 온 날은 4차와 6차 딱 2번뿐이었습니다. 괴담은 둘 다 해당된 4차 사건 때문에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괴담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느냐?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 남성이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런 말을 한 걸로 드러나 풀려났지만 지레 겁먹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을 정도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런 공포와 불안, 몇 달이 지나도록 범인 윤곽도 잡지 못한 경찰의 무능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수사진 갈팡질팡, 초동수사 미흡, 이런 비판 기사가 당시 많이 보도됩니다.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중앙 언론이 화성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한 게 1987년 1월 14일, 바로 그 다음 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최초 보도됩니다. 민주화 열기는 고조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수사 인력을 대거 시위 현장에 투입하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칩니다. 치안 공백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습니다. 불안은 가중됐습니다. 경비 업무에 수사 인력 차출하는 걸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빨간 옷 입지 마라, 비 오는 날 집에 있어라. 괴담은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공권력에 보호받지 못한 주민이 스스로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자구책에 가까웠습니다. 권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무능하고 안일할 때 괴담도 기승을 부린다는 것. 80년대의 괴담의 추억은 어쩌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야 할 우리 군 탄도미사일 추적 시스템에 황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두 발로 인식하고 사흘 연속 가동하면 먹통이 돼버려서 매일 껐다 켜는 식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을 때 우리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가 북한 발사체 궤도를 추적했고 결과는 탄도탄 작전 통제소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쏜 한 발의 발사체가 우리 군 모니터엔 두 발로 표기됐습니다. 이른바 이중항적 현상입니다. 두 레이더의 신호를 각기 다른 미사일로 인식하는 이중항적 현상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전시가 되면 몇 발을 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0발을 쐈다. 20개가 등장할 것이고. 우리가 항상 늘상 얘기를 하는 게 발사 원점을 타격한다고 얘기를 해요. 두 발이 떨어져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발사 지점 원점이 타격이 확인 가능합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레이더 추적 결과를 종합하는 서버를 사흘 연속 운영했더니 화면이 정지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하루 한 번씩 서버를 껐다 켜보라는 설치업체 권고에 따라 군은 주 서버와 예비 서버를 하루씩 교대 운영 중입니다. 공군은 SBS 확인 취재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사일을 2개로 인식하는 시간이 짧고 예비 서버가 있어 작전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통할 해명인지는 의문입니다. 즉시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인부터 먼저 따져보고 따라서 빨리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문제없다던 해명과 달리 공군 역시 추적 시스템을 수리한다며
올해부터 4년 동안 예산 617억 원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금융 상품 DLF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줄줄이 확정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품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후자금 1억 원을 DLF 상품에 투자한 89세 김모 씨는 원금 절반을 날릴 처지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은행 측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치매도 있으시고 약도 드시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돈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만 드렸더니 놀래가지고 설명도 못 드리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시니까.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 특히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한 상품 안내 상황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창구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특히 고령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우리은행은 100점 만점에 56.5점을, 하나은행은 25.5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증권 권유 시 관리 직원의 사전 확인 등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아예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후 금감원이 적극적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측으로부터 서면으로만 조치를 보고받고 현장 재확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후 감독이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암행점검으로 드러난 문제점 시정을 제도상 강제할 수는 없으며 서면을 통한 점검은 분기별로 충실히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죠. 그런데 이런 혜택이 집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을 가진 상위 1%가 지난 10년 사이 보유주택을 2배로 늘리면서 평균 7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30만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공급 혜택은 그동안 집 부자들에게 더 돌아갔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0년 새 전체 주택 수가 489만 호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집 부자 상위 1%의 경우 보유 주택을 2배로 늘려 평균 7채씩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호 중에 210만 호, 80% 이상은 또 상위 10%가 거의 다 독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택 보유 편중은 부의 집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자산 이득을 봤지만 집부자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1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투기의 차단을 강조해왔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량도 계속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사재기를 막도록 주택 공급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집부자들만 투기로 배를 불리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위급하던 순간 동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정부가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진 않으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 삼성병원. 진료를 받던 30살 박모 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임 교수는 즉시 몸을 피했지만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발걸음을 지체하다 박 씨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냥 바로 뛰어가 버렸으면 아마 뭐 이렇게 별일 없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서서 간호사 쪽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하다 생명을 잃은 경우여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계신 상태에서 이게 뒤돌아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행위를 이제 직접적 구조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유족들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의 심정은 자기만 살려고 했으면 본인은 살았을 텐데 그 순간에도 그 간호사님을 살피고 하려는 행동이 구조행위를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러면서 몇 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가 아예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사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사인 KT링커스 측이 이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휴대전화를 고객 대신 AS센터에 맡겼다가 되찾아주는 업무를 담당했던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들. 몇 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해왔다며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지난해 노동청에 냈습니다. 현직에서 진정을 낸 5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KT링커스 측이 항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서포터들이 근로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였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정보 단말기 PDA의 위치 정보를 중노위에 제출했습니다. 서포터들은 부당한 위치 추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입사 당시에 위치 기록을 수집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희를 이렇게 관리를 했었구나, 이렇게 감시를 했었구나. 위치정보법은 본인 동의 없이는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링커스 측은 중노위에 제출한 자료는 개인 위치 정보가 아닌 사물의 위치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 견해는 다릅니다. 그 PDA를 누가 사용하는지를 회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위치 정보, 개인의 위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포터들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KT링커스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잇따른 국내 바이오 업계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 제약사가 당뇨병 합병증 치료제 임상을 하면서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남주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 합병증의 하나로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당뇨가 진행되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 이상, 저린 증상,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사 헬릭스미스는 이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엔젠시스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미국 등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엔젠시스, 한쪽은 가짜 약을 복용해 그 효과를 측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환자가 엔젠시스와 가짜 약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효과가 왜곡되기 때문에 업계에 관심을 모았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도 무산됐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6개월 안에 후속 임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주가는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폭락했습니다. 임상시험의 핵심이자 기본인 시험 설계와 관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와 신라젠 임상 실패 등에 이어 국내 바이오 제약사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흔들렸다는 평가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서울시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난지 물재생센터인데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서울시의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 시설 4개 가운데 하나인 난지 물재생센터입니다. 지난 1987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소유부지에 조성됐는데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 악취는 물론 오물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까지 근처 마을로 퍼진다고 주변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24시간 냄새를 맡으면서 밥 먹어야지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슬러지 야적으로 인해서 빨래를 바깥에 널지도 못합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난달엔 주민들이 보름 넘게 폐수 처리 차량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8월 19일서부터 여기 저희 주민들이 전부 와서 분뇨차와 음식물 폐수 차량을 여기에서 전부 막았었죠. 지난 2012년 서울시와 고양시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지하에 현대화된 시설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자 지난 6일 서울시와 고양시는 긴급 협의를 갖고 서울시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는 지하화와 현대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2025년까지 이제 완수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 시설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는 현대화해야 되고 시민들 요구대로 지하화 빨리 해주는 것이 맞지. 서울시는 고양 시민 불편에 공감한다며 두 지자체의 협의체를 통해 성실히 사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